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곳, 행복노후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지금부터 읽어드릴 사연은 가명을 요청하신 청취자 정숙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지 떠올리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로 68입니다. 평생을 분식집에서 떡볶이, 김밥, 순대를 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하나뿐입니다. 이름 석자 들어도 눈물이 나는 내 자식, 그렇게 키웠습니다. 결혼은 좀 늦게 했어요. 아들 나이 40이 넘어서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하더군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 솔직히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표정이 묻어나고 예의는 바른데 눈빛이 차가운 게 저 사람 속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식이 좋다는데요. 반대한들 소용있겠습니까? 결혼하고 첫 해엔 잘 지냈습니다. 손주도 생기고요. 첫 손주는 내 품에서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분식집 일 끝내고 아들 집에 들러 이유식 만들고 목욕시키고 잠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게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울고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결국엔 저더러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주시면 제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지만 거절 못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합니까?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그냥 비워둘까 하다가 둘이 전세만기라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 팔아버렸습니다. 이 집만큼은 너희 이름으로 해라. 내 건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살아야 집이지.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손주들 뛰어놀 집 하나 만들어주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땐 그게 그렇게 후회될 줄 몰랐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자식 얼굴 보면 마음이 무너졌고 손주 울음소리 들으면 제정신이 아니었죠. 결국 전 재산 그 집 한 채 값 전부를 아들 명의로 넣었습니다. 공동 명의도 아니고요. 그냥 싹 다. 그 집으로 들어간 첫날 밤 손주가 내 팔베개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잘했다, 이게 가족이지. 그랬습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눈물도 글썽이고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도 이제 이 집 식구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뭔가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작은 한숨 같은 게 자주 들리더군요. 주방 정리 하나에도 시선이 따갑고 손주가 제 방에 와도 데리고 가버리고.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했죠. 근데 점점 그 예민함이 확신이 되어 가더군요. 하루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들 크고 가족끼리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집에 있으면서 무슨 민폐를 끼쳤나?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그래도 그럴 순 없잖아요. 이 집, 내가 판 집값으로 산 건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는 손주들 앞에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사춘기라 예민해서요. 할머니 계시면 집중이 안 돼요.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제 옷 몇 벌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갈 데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더 비참했으니까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휴대폰만 몇 시간 바라봤습니다. 전화할 사람 딱히 없더군요. 아들은 퇴근도 늦고 전화하면 또 무슨 말 나올지 겁나고. 그렇게 저는 집도 돈도 가족도 다 잃은 채 그냥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을 때쯤 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서러우면 별게 다 눈에 밟힌다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을 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주머니엔 몇십만 원 남짓 남았고 가방엔 갈아입을 옷세벌, 약봉지 하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길을 걷다 멍하니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 한켠 평일 오후라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혹시 정숙자 씨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을 들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을 찌푸리며 한참을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늘 정갈한 차림으로 와서 김밥 2줄과 떡볶이를 포장해 가던 분. 법 쪽에 일하신다고 들었던 것도 같고요.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과 표정이 다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분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입을 열자니 창피하고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집을 팔아서 아들한테 줬는데 며느리가 저보고 나가래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울다 지친 얼굴을 들자 정 변호사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조건 없이 증여하신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는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아들 명의로 바꾼 거예요. 문서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말로 애들이 편히 살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실제 판례 중에도 부양 목적이 분명한 증여는 조건부 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정 씨는 그 집에서 함께 살았고 손주 육아도 도우셨죠? 그건 부양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 인생을 누군가의 눈치 보며 포기해야 하는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준비해 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을 고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일에 대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 씨가 이대로 잊혀지듯 사라지는 걸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며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당연히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통장엔 생활비 한 푼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그걸 보며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마음을 정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이전엔 눈물만 났던 기억들이 이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정 변호사와 함께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의 해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부양 조건 하에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수증자의 배신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 제출, 조정 시도, 진술서 작성 모든 절차가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던 제 자신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함부로 맡기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건 마지막 수단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이 바로 제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측에서는 증여는 무조건적인 선이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해준 것이다. 우리는 고마워하며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출한 사진 속엔 제가 손주랑 웃고 있는 장면, 며느리랑 식사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그 사진을 찍은 바로 다음 날 며느리가 저에게 이젠 나가주세요라고 말했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히 그리고 끈질기게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후 수년간 함께 살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내쫓겼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법 제555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이며 증여 해제 사유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데리고 병원 다닌 진료 기록, 함께 살았던 당시의 공과금 기록, 며느리가 제게 보낸 문자들까지. 그 모든 게 이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생활과 부양의 교환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측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소송 중반부부터는 며느리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판날 재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숙자 씨, 당신은 왜 이 소송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내쫓은 며느리, 말없이 방관한 아들, 그 사람들에게 나도 화낼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제 손으로 되찾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말 이후 법정은 아주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부동산은 부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판단되며 그 조건이 파기되었으므로 증여 해제가 인정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된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집이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말끝은 흐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럴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몰랐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 네가 침묵했던 순간들, 그게 더 아팠어. 아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같이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혼을 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가족인데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라고요.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새로 집을 구했습니다. 돌려받은 집은 바로 매물로 내놓았고 조용한 동네의 소형 빌라로 옮겼습니다. 사치스럽진 않지만 딱 내 손에 맞는 곳. 라디오를 틀어놓고 천천히 밥을 짓고 국을 데우는 아침. 창문 밖 나무가 흔들리는 걸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오후. 그리고 밤이 오면 따뜻한 조명 아래 책 한 권을 펴는 시간. 이게 제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내 삶을 되찾은 날들이죠. 이사를 마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방에 라디오 소리를 틀어두고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온해도 되는 걸까? 한동안은 마음이 허전했어요. 소송에서 이기고 집을 되찾고 조용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가끔은 한밤중에 깨어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었을까? 할머니 품에서 자라던 그 아이들이 내가 사라지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조용한 불안함조차 내 삶의 일부라는 것. 이전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손주 돌보미, 집안일 책임자. 정작 정숙자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 석자를 붙이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모가 아니라
그저 정숙자입니다. 며칠 전엔 근처 도서관 문화강좌에 등록도 했습니다. 시니어 요리반인데 다들 연세는 비슷하지만 열정이 대단하더군요. 정 선생님, 손놀림이 전문가 같아요.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예전엔 김밥 하루에 200줄도 말았다고 하니 다들 박수치더군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예전 손님들이 절 알아보기도 합니다. 어머, 분식집 사장님 아니세요? 요즘은 편하게 사세요?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그럴 땐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는 지금 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날 분식집 단골 변호사 손님 정 변호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지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바로 내 인생 2막의 시작이구나. 과거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냥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도 돌아오는 건 없지만 그 일을 통해 내가 바뀌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제 앞을 휙 지나갔습니다. 가방이 반쯤 열려서 필통이 쏟아지더군요. 얘야, 필통 떨어졌어. 아이에게 건네주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머니입니다. 비록 내 손주들은 멀리 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엔 내가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햇살이 드는 걸 느끼고 작은 밥상을 차리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책 한 권 읽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도 갑니다. 거창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온전하게 내 것인 삶.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삶.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내리사랑은 내 인생을 다 바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노년은 절대로 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정숙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그리고 지금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때로는 외면당하고 그러면서도 조용히 다시 일어서는 수많은 어른들의 모습. 그분들의 삶은 결코 작지도 흐릿하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당신이 지나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도 행복하길. 여기는 웃음 노후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